건국대학교 다언어 다문화 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안희돈입니다. 그래서 한 10분에서 15분 내외로 발표를 하고, 그리고 각 발표에 한 5분 내외로 간단한 질문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발표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다언어 다문화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윤다연이라고 하고요. 오늘은 이제 AI 음성의 감정 표현과 인식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들어가기에 앞서서 저희가 이제 인간의 발화랑 그다음에 AI의 발화를 들려드릴 건데요. 어느 게 더 인간의 발화인지, 더 AI의 발화 같은지 한번 이제 평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화인데요. 신어보고 싶었는데 신기되어 기뻤다. 들리시나요? 네. 두 번째는 신어보고 싶었는데 신기되어 기뻤다. 어떤 게 더 인간의 말 같으세요? 둘 다 아닌 것 같으세요? 두 번째가 인간인 것 같으세요? 왜요? 혹시 다른 의견도 있으신가요? 첫 번째가 그나마 인간 같아요? 좀 다 다르시네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 발화를 비교해 봤을 때는 일단은 좀 톤의 그 높낮이의 그 범위에 있어서 지금 첫 번째 게 훨씬 더 좀 다이나믹한 느낌이 있거든요. 가령 신어보고 싶었는데 신기되어 기뻤다. 네, 이게 좀 약간 연극적인 톤으로 좀 과장되게 느껴질 정도로 좀 약간 피치의 그 역동성이 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발화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더 좀 깨끗하게 목소리가 들리기는 해요. 신어보고 싶었는데 신기되어 기뻤다. 네, 이런 식으로 좀 속도도 더 일정하고 목소리도 좀 더 깔끔한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인간은 첫 번째 발화고요. AI가 두 번째 발화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발화, 음성으로부터 저 사람의 감정이 어떤지 이거를 들을 때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음이 얼마나 변동이 있는지, 말소리의 크기가 얼마나 작았다 커졌다 하는지, 그 다음에 음질은 얼마나 깨끗한지 혹은 노이즈가 꼈는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발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뭐 느린지 혹은 일정한지 이런 것들을 이제 영향을 받아서 저 사람이 슬프구나 혹은 뭐 기쁘구나 이렇게 인지하게 되는데요. AI 발화 같은 경우에는 그 인간의 음성에 존재하는 어떤 역동성, 피치가 얼마나 크게 변하는지, 발화 속도가 얼마나 빨라졌다 혹은 느려졌다 하는지 그런 변화의 미묘한 변화들이 조금 컨트롤이 부족하고 그래서 종종 단조롭거나 애매하게 들린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감정 표현이 언어마다 달라진다고 하는 선행 연구들이 있는데요. 가령 이제 이탈리아 화자는 뭐 기쁨, 분노, 슬픔 등등의 이런 감정의 카테고리들이 있을 때 그 카테고리를 어떤 음량, 그다음에 음고 이런 걸로 이제 구별을 주는 반면에 그 중국어 화자는 일단 그 언어 자체가 톤이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단어 자체 높낮이가 있어서 피치로 감정을 구별하기 좀 그렇고 한계가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발화 속도로 이제 감정을 구별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문화적인 영향도 고려해야 하는데요. 가령 이제 스웨덴어 화자는 기쁨이나 분노의 감정을 넓은 음역대나 음량을 이용해서 표현하는데, 바로 옆에 있는 핀란드어 화자는 오히려 단조로운 음역대와 좀 약간 절제된 톤으로 그런 감정들을 구별해내고 표현한다는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연구의 배경하에서 일단 저희는 한국어를 대상으로 인간 음성으로 표현된 감정이 AI 음성보다 더 정확하게 인식이 되는지, 그리고 감정의 범주에 따라서 어떤 건 더 정확하게 빨리 인지가 되고 어떤 건 좀 인지에 어려움을 겪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탐구해보고자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법으로는 서울하자 36명을 모집했고요. 인지 실험을 수행을 했는데 우선은 이제 인간이 녹음한 인간의 발화 32개, 그 다음에 똑같은 그 스크립트를 AI에 넣어서 이제 합성을 해서 만들어낸 그런 32개의 또 AI 발화 이런 것들을 이제 실험의 시료로 준비를 했고요.
인간 발화 같은 경우는 이제 AI 허브라는 곳에서 이제 성우들이 녹음한 자료였고 AI 발화는 이제 네이버의 클로바 더빙을 이용해서 합성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첫 번째 과제로서 참가자들은 어떤 주어진 음성을 듣고 이게 인간의 음성인지 AI 음성인지 구별을 해봐라 이런 태스크를 일단 받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그 해당 음성이 어떤 감정인 것 같은지 이걸 또 평가하는 두 번째 이제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그 감정 인식 그 후보로는 이제 행복, 기쁨, 혹은 분노, 슬픔, 불안 이런 것들 네 가지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하는 과제였고요. 결과를 말씀드리면 우선은 이제 AI랑 인간 음성을 구별하는 과제에 대해서는 인간 음성에 대해서 더 높은 정인식률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음성이 인간이다 했을 때 그 인간을 맞춘 게 이제 81% 정도 됐고요. AI 같은 경우는 이제 69.7%라고 나왔는데 이제 반대로 생각해보면 AI 음성을 듣고 이게 인간의 발화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기에는 30%만이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 인간다운 어떤 그런 감정을 정확하게는 표현을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재밌는 것은 이제 감정별로 정해진들의 또 차이가 나타났다는 것인데요. 우선 행복에 대해서 인간, AI 모두 가장 높은 정해진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AI도 96.9%, 그다음에 인간도 99.3%의 높은 정해진률을 보였고요. 반면에 이제 불안이라고 하는 감정에 대해서는 지금 AI는 48.8%, 인간은 81.2%라는 이제 가장 낮은 정해진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사 자체는 이제 불안 같은 경우는 손님 몸이 위태하시니 빨리 문을 열어주세요. 손님 몸이 위태하시니 빨리 문을 열어주세요. 이런 대사인데요. 이걸 이제 AI가 했을 때는 손님 몸이 위태하시니 빨리 문을 열어주세요. 네. 그래서 이게 참가자들이 들었을 때는 물론 이 텍스트로 유출을 할 수도 있었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것만 음성만 들었을 때는 이 운율적 특징이 슬픈 건지 아니면 좀 화가 났는데 좀 차갑게 화가 난 건지 뭔지 그런 헷갈리는 요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안이 아니라 슬픔이나 분노 쪽으로 오답을 이제 체크한 경향이 많았고요. 또 이러한 결과는 이제 반응 시간에 의해서도 뒷받침이 되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그래프에서는 점선으로 된 부분이 이제 인간의 음성에 대해서 이제 얼마나 빠르게 골랐나, 그다음에 실선은 AI에 대해서 얼마나 빠르게 골랐나 이걸 보여주는데요. 보시면 이제 수치가 낮을수록 빠르게 이제 식별이 가능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모든 감정을 통틀어서 인간에 대해서 더 인식이 빨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불안이라고 하는 이 감정이 역시나 이번에도 문제가 됐는데요. AI 음성의 불안에 대해서 특히나 가장 느린 반응 속도를 보였다는 발견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AI의 감정이 전체적으로 이제 인간의 반응보다 식별하기 어려운 것도 있지만 특히 불안같이 좀 미묘한 감정들 있죠. 행복이나 분노는 되게 감정의 카테고리도 되게 극단적이고 판단이 용이한데 이제 불안 같은 경우에는 좀 그 중간에 있는 미묘한 특성들이 있다 보니까 좀 식별에 어려움을 겪지 않았나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판단에 있어서 이제 어떤 어쿠스틱한 그 음향 음사학적인 단서들을 이용했는가를 이제 추정해 봤을 때는요, 인간의 발화냐 AI의 발화냐 먼저 이거를 구별하는 데는 그 미묘한 속도 조절에 있어서의 차이를 이용했다고 이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발화에서는 뭐 손님 몸이 위태하시니 빨리 문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좀 빨랐다 느렸다 혹은 중간에 휴지구도 뒀다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완급 조절을 하는 반면에 AI는 뭐 그냥 쭉 일정한 속도로 읽어 제끼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인간의 발화라고 하기에는 좀 어색함이 있다. 그 부분에서 이제 참가자들이 인간의 발화를 구별하는데 이제 발화 속도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 밑에 나오는 것들은 이제 요 수치들이 사실 높으면 높을수록 해당 변수의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발화 속도가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고 그 이후에 따르는 것들이 이제 어떤 엡시론이라고 하는 빛이, 그다음에 HNR이라고 하는 어떤 음질의 깨끗함 이런 것들도 이용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음질이 너무 깨끗하다 이러면 오히려 너무 기계음 같은데 이렇게 또 인식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문제의 그 불안이라는 감정에 대해서는 그럼 어떤 단서를 이용했을까 봤을 때 이 왼쪽이 인간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이제 음향 음성학적인 단서이고요. 오른쪽이 이제 AI 음성에 대한 단서인데 왼쪽에 있어서는 이제 인간에 대해서 음높이의 변동 그리고 음량의 범위 같은 복합적인 정보를 이용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얼마나 불안정한지 그 음의 높낮이가 변화함으로써 그리고 얼마나 긴장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복합적으로 단서로 이용한 것 같고요. 반면에 AI에 있어서는 오직 이제 음량의 변동만 이용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인간의 음성이 가진 어떤 다층적인 음향 음성학적인 단서들을 사용하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를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인간과 AI 음성 모두 행복이나 기쁨의 긍정적인 감정이 가장 정확하게 인식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불안한 감정에 있어서는 AI가 아직 그 표현이나 전달력에 있어서 인간의 불안함을 명확하게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음성에 대해서는 음고나 음량같이 이제 복합적인 음향 음성학적인 단서를 쓴 반면에 AI 음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용할 만한 음향학적인 단서가 많지 않았다. 그런 인간 음성의 다층적인 특성을 잘 반영하지 못하는 것 같다. 이런 발견을 했습니다. 참고 문헌은 이제 QR코드나 그 나눠드린 자료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네. 이 음성이 이제 AI로 합성된 시기는 이제 2023년에서 2024년 정도이고요. 그때보다는 지금 사실 더 일단 네이버 클로바 더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근에도 다시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그렇게 큰 발전이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앞으로의 발전 경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일단 행복 같은 기쁜 감정 혹은 슬픈 감정 이런 거는 굉장히 지금도 잘 구현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물론 인간만큼 그렇게 섬세하진 않지만 그래도 인지는 가능한 수준인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이제 불안같이 그런 극단의 중간에 있는 이런 미묘한 감정들은 아직 그 음향음성학적인 단서를 조금 더 보완해서 미묘하게 차이를 이렇게 좀 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번 정리.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받은 건국대학교 그 영어영문학과 전문기 교수고요. 그리고 저기 그 다은어다문어 연구소에서 같이 또 이제 일하고 있고요. 하여튼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발표해드릴 내용은 그 포스트 휴머니즘 언어학에 기반해서 이 번역 텍스트를 분석한 결과를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저는 이제 사실 뭐 이렇게 그 번역 전문가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텍스트 분석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번역 텍스트에 좀 관심이 많이 생겨서 그래서 이제 연구를 좀 수행하게 됐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발표 순서는 연구 배경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고 그리고 연구 목적, 방법, 연구 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좀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저는 이제 어학 전공이고 뭐 문학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문체 전문가는 아닌데 최근에 이제 텍스트를 분석하다 보니까 뭐 텍스트 스타일도 분석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문학에도 좀 관심이 생겨서 이 문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이제 뒤에서 소개해드리겠지만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텍스트 분석하는 역할 그런 이제 일들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런 문체도 혹시 한번 제가 개발했던 툴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언어학적으로 구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좀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최근에 이제 문체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약간 뭐 이게 문학적으로 이렇게 분석하는 거를 좀 넘어서서 지금은 양쪽으로도 분석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양쪽 질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형식적인 특징에 의해서 구성된 텍스트의 속성을 보통 우리가 이제 문체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문체 연구가 뭐 콜포스 문체론이라 최근 들어서 많이 이제 좀 진행이 되고 있고 문학 연구, 번역 연구 등에서 많이 이제 사용이 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저는 오늘 발표 때 이 전산 언어학적인 기법을 좀 적용을 해서
텍스트에 이제 작가가 텍스트를 이제 쓴 문학 작품을 쓴 그런 어떤 문체를 우리가 이 컴퓨터를 통해서 언어학적으로 좀 분석할 수 있는지 그런 데 좀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원본에 나타난 문체 차이가 번역본에도 그렇게 잘 나타나는지 이제 그런 거에서 좀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뭐 또 저처럼 언어학이나 이런 것도 연구하시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또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시작했던 동기는 저는 이제 어쨌든 이렇게 뭐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이 연구자 입장에서 보면 그 우리가 이제 뭐 원서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원서는 분명히 그 원서 그 작가만의 독특한 특성이 나타나는데 번역하면서 사실 그 번역가의 특성이 강하게 나타나면 문체가 또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아카데믹한 차원에서 보면은 뭐 저는 영어형 문학과다 보니까 문학을 아이들이 뭐 원서를 읽을 수도 있고 번역본도 읽을 수 있는데 사실 작가의 어떤 고유한 특성이 원본에 좀 보통 반영이 돼 있는데 그게 번역본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번역본을 읽은 또 학생들은 그 작가가 원래 추구했던 그런 문체를 감지를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물론 이제 문체 요즘 번역 이론을 많이 보면 번역을 하나의 또 새로운 창조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그 원본 스타일을 뭐 지키지 않아야 된다라는 의견도 많지만 그럼 우리가 또 이 학습적인 차원에서 보면 번역본에도 어느 정도 그 원본의 특성이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이제 분석했던 작품은 그 제임스 조이스의 두 작품 그 더블리너스랑 젊은 예술가의 초상을 이렇게 제가 선택을 했고요. 이 두 작품을 이제 선택한 이유는 이 두 개가 동일한 작가에서 쓰였지만 더블리너스니까 더블린 사람들은 그 자연주의에 기반해 있는 소설이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젊은 예술가의 초상은 그 모더니즘에 기반한 어떤 소설인데 그러니까 자연주의랑 모더니즘은 또 언어학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동일한 작가가 글을 쓰지만 이 두 작품에서 약간 그 언어학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는 가정하에서 두 작품을 선택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연구 대상에 대해서 이제 뒤에 말씀드리고 연구 방법은 이제 토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어떤 그 시스템은 이제 이거는 번역 작품도 분석을 해야 되고 또 한국어도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어를 이제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하고 또 영어를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하고요. 첫 번째 여기 이제 붉은 표시되어 있는 코매트릭스는 제가 이제 그 미국에 유학 가서 2002년도에 유학 가서 2005년 그때부터 이제 개발하기 시작해서 2005년도에 개발했던 그 시스템이고요. 제가 2009년도에 한국에 들어와서 뭐 영어 교육 쪽으로 많이 소개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 영어 교과서도 분석하고 뭐 영어 에세이도 분석하고 지금도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는 툴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최근에 그 오토코이전이랑 데우스라는 시스템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국어 텍스트를 분석하는 시스템이고요. 뒤에 가서 간단히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연구 대상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영어 텍스트는 요즘 이제 구텐베르크 프로젝트라는 데 가면 콜포스 자료가 다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학 작품이든 기타 뭐 해외 어떤 그 작품 분석하고 싶으면 여기에 뭐 원본이 다 올려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아서 이제 분석할 수 있고요. 옛날에는 이런 거 좀 분석하기가 어려웠는데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한 시대가 됐고 한국어 텍스트는 사실 여기 구텐베르크 영어 텍스트처럼 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는 이제 부득이하게 저희가 이제 뭐 이렇게 스캔도 하고 해서 그렇게 구축을 해서 이제 비교하게 됐고요. 제가 이제 여기서 그 봉법론적 토대로 해서 이제 강조하고 싶은 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더블리너스랑 그 젊은 예술가의 초상이 아까 자연주의 모더니즘으로 두 작품 간에 분명히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 차이가 번역본에도 반영이 되는지 그런 차원에서 이제 분석을 했고요. 이 번역본도 다행히도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우리 이 김성숙이라는 어떤 번역가분이 이 작품을 또 다 분석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번역가가 서로 다른 사람이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베리에이션을 우리가 좀 통제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그 영어 작품이라 이게 ST로 되어 있는 건 이제 소스 텍스트 원래 원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TT가 이제 트랜슬레이티드 된 그 번역본이라고 한국어 번역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서 전체 작품을 다 분석하지는 않고 그 챕터에서 일부 텍스트를 뽑아서 그렇게 약간 좀 길이를 맞추면서 이제 분석을 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코메트릭 시스템은 웹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영어 텍스트 분석 시스템이고요. 제가 이제 공부했던 엠스 대학 그 지능형 연구 시스템에서 지능형 그 시스템 연구소에서 그 개발했던 어떤 프로그램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웹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버전도 있고요. 이제 데스크탑으로 또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거는 사실 데스크탑용은 아직 공개가 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시면 웹에서 액세스할 수 있고, 최근에는 그 멤피스 대학 서버가 이제 조금 잘 그 문제가 좀 있어서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접속하시면 웹을 좀 사용하기 좀 어렵게 돼 있고, 아마 여러분들이 요청하시면 제가 보여드리는 이 데스크탑은 제가 사실 원래 웹으로 개발된 거를 그냥 데스크탑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든 프로그램이라 이건 공개가 안 돼 있고요. 아마 여러분들한테 분석할 수 있는 툴을 그 링크를 아마 보내줄 겁니다. 그러면 제 거랑은 좀 다르지만 여러분들이 데스크탑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고요. 근데 오토코이전은 제가 2020년도에 하나 먼저 오토코이전이라고 코메트릭스랑 비슷한 한국어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을 했고요. 최근에는 이제 그 데우스라는 시스템을 또 개발했고, 이 데우스는 말 그대로 이제 빅데이터 분석할 수 있는 그런 통합 시스템이고요. 여기 이제 쭉 보여드리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측정치들을 지금 이제 그 측정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서 이 데우스 시스템이 요즘 많이 하는 워드 클라우드 빅데이터 분석할 때 많이 쓰는 것도 웹상에서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컨커던싱 이런 분석 이제 다 통합적으로, 그래서 이제 통합 솔루션을 이제 그 개발한다는 차원에서 데우스라는 이제 시스템을 개발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인터페이스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분석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파일 탑재해서 버튼만 누르면은 또 이렇게 분석 결과를 제시해 주고요. 그래서 웹에서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고, 또 엑셀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워드 클라우드 분석도 또 바로 이렇게 해서 탑재하면 이렇게 또 그림도 보여주고요. 컨커던스는 그 우리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뭐 키워드 기반으로 해서 분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일단 웹을 통해서 이제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한국어 텍스트 분석에는 이 오토코헤전이랑 데우스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한국어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원래 코메트릭스랑 그 이 오토코헤전이랑 측정치 자체가 거의 비슷비슷하지만 한국어랑 또 영어가 좀 약간 다르잖아요. 성격이 좀 달라서 이 연구에서는 가능한 좀 비슷한 측정치들을, 원래 데우스도 그렇고 코메트릭스도 측정치가 훨씬 더 많은데 서로 매핑할 수 있는 측정치들만 그렇게 이제 추려서 이제 그 여기서 연구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일단 텍스트 표층 구조에서 보시면 원본과 번역본을 보시면 전체적인 어떤 워드 단어의 길이는 조금 비슷한데, 사실 문장 길이가 원래 텍스트 난이도에 영향을 미치는 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번역본에서는 그 이 차이가 없어졌죠. 근데 원래 원본을 보면 이 젊은 예술가의 초상이 약간 의식의 흐름 기법이나 이런 모더니즘 소설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여주기 때문에 문장이 되게 깁니다. 근데 이게 번역본이 되면서 이 차이가 싹 사라져 버렸어요. 이런 건 사실 저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번역본을 읽은 사람들은 이 젊은 예술가의 초상이랑 이 어떤 이 더블리너스를 읽고 나서 이 언어학적으로 이 차이를 느끼지 못하니까 이건 조금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카데믹한 차원에서 보면. 그리고 이제 어휘 다양성도 보면은 기본적으로 워드 프리퀀시 자체는 폴트리트가 조금 더 어렵습니다. 모더니즘 소설이 어려워서 그 저빈도 단어가 조금 많이 쓰였다는 걸 좀 볼 수 있고, 여기서 이제 좀 한국어랑 영어가 차이가 나는 거는 데이터베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한국어 어휘 데이터베이스랑 영어 데이터베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점은 없지만, 그러나 어휘 빈도는 좀 잘 이게 좀 이렇게 약간 잘 유지가 된 것 같아요. 원본이랑 번역본이랑 잘 유지가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언어학, 콜퍼스 언어학에서 많이 쓰는 측정치가 하나가 이제 어휘 다양성이라는 측정치가 있는데, 보통 이제 그 모더니즘 소설이 훨씬 더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좀 다양한 어휘들이 좀 많이 쓰이거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0.75, 0.78에서 차이가 안 나 보이지만 통계학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 폴트리티에 훨씬 더 다양한 어휘가 쓰였는데, 근데 이제 번역본에서는 그런 게 좀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조금 눈여겨봐야 될 어떤 차이점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대명사는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조금 비율이 패턴만 보시면 거의 비슷하거든요. 패턴은 되게 유사한데, 근데 번역되면서 대명사가 조금 전체적으로 두 작품에서 많이 소실이 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또 뭐 한국어가 주는 특성이라고 또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좀 분석을 했고, 통사적인 복잡성 같은 경우도 보면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폴트리트가 사실 되게 좀 어렵거든요, 언어학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메트릭스나 이런 시스템에서 통사적인 복잡성, 다시 말해 이제 문장의 복잡성을 잴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측정치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명사구가 얼마나 복잡한지, 그리고 이제 본동사 앞에 얼마나 이 수식하는 어휘들이 많은지, 이런 것들을 해서 보통 우리가 나운 덴시티랑 서브젝트 덴시티라는 걸 좀 재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폴트리트가 훨씬 더 어렵죠. 모더니즘 소설이 훨씬 통사적으로 복잡함이 조금 드러나는데, 근데 이제 번역하면서 이 특징이 또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이 두 작품을 읽으면, 원래 원본을 읽으면 폴트리트가 훨씬 더 이 문장이 복잡하고 어려움을 느껴야 되는데, 또 명사구도 굉장히 복잡하고
근데 번역본에서 이런 특징이 조금 없어졌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조금 주의해야 될 어떤 그 특성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정합성인 추정치는 보통 우리가 언어학에서 이 아규먼트가 문장에서 오버랩이 좀 많이 되면 정합성이 올라가면서 문장 이해도가 조금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패턴을 보면은 거의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레퍼런셜 코이전이라고 하는 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얼마나 아규먼트가 오버랩이 되는지. 그래서 패턴이 지금 한국어랑 뭐 그 영어랑 원본이랑 큰 차이가 없는 듯 싶은데, 근데 이제 그 템포럴 코이전이나 그 스페셜 코이전은 실제로 시간과 관련된 공간과 관련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재는 측정치인데 번역본으로 또 오면서 그런 특징들이 전체적으로 또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단순히 이제 번역가의 특징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이제 원본을 조금 우리가 중시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역시 이제 고려할 만한 측정치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접속사 같은 경우도 이제 보면은 그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 이 패턴 자체는 조금 유사한 듯 싶지만, 그러나 또 번역본으로 옮겨가면서 또 전체적으로 확 줄었거든요. 물론 이것도 이제 한국어의 특성이 조금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거에도 뭐 측정이 되게 하여튼 측정치는 굉장히 많은데 오늘 또 시간도 제한돼 있고 그래서 중요한 측정치만 조금 보여드렸고요. 결론적인 걸 좀 말씀드리면 어휘 특성, 대명사, 뭐 정합성, 접속사 이런 측정치에 대해서는 원본의 문체 특성이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됐지만, 뭐 문장 길이, 어휘 다양성, 통사적인 복잡성 이런 이제 측정에 대해서는 또 원본의 어떤 그런 문체 특성이 번역본에 좀 잘 반영이 되지 않아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번역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보면 좀 고려해야 될 점이 아닌가 싶고요. 아울러 이제 콜포스 문체론이라고 하는 게 이제 컴퓨터를 활용해서 분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이제 큰 주제인 어떤 포스트 휴머니즘, 그 포스트 그 언어학에도 좀 잘 들어맞는 어떤 방법론인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우선 감사합니다. 나중에 질문도 있으시면 종합 토론 시간에 하시고요. 자, 다음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건국대학교 다원어사문화연구소 연구원으로 있는 정혜영이라고 하고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대화하는 인간과 기계라는 주제로 AI 스피커의 담화 수행 능력을 분석한 연구를 소개해드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포스트 휴머니즘적 관점에서 어떤 언어학 연구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자 했습니다. 네, 먼저 이 그래프는 인간의 활동이랑 컴퓨터의 활동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이제 원이 인간의 활동, 그리고 사각형이 컴퓨터의 활동이라고 했을 때 두 활동 범위가 겹치는 부분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는 실제로도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겹침의 범위가 확장된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과 컴퓨터가 이제는 독립된 수행자가 아니라 하나의 과업을 함께 수행해 나가는 협력적인 이런 같은 공동 행위자다라는 것을 의미를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과거 이제 인간의 커뮤니케이션 연구를 한번 보면요,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연구는 이제 대인 공중 커뮤니케이션에서 출발을 해서 컴퓨터의 발전으로 인해 컴퓨터를 매개로 하는 이제 커뮤니케이션으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인 공중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컴퓨터를 매개로 하는 커뮤니케이션 환경에서는 커뮤니케이션 범위, 그러니까 대상이 주로 이제 인간에게 한정이 되어 왔지만 오늘날에는 우리의 커뮤니케이션 대상 자체가 인공지능으로 확대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인공지능은 이제 방대한 양의 인간 자연어 데이터를 학습을 해서 거의 인간과 비견할 수준의 정확도가 높은 언어 수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시점에서 우리의 소통은 인간과 기계의 경계가 흐려지는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실제로 챗GPT와 같은 거대 언어 모델들이 인간의 언어 수행 과업에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 음성을 통해서 인공지능과 소통하게 되는 AI 스피커의 보급률 또한 날이 갈수록 증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전환 속에서 이러한 결과들은 인간만이 중심이 되는 사고를 넘어서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들이 함께 상호작용하는 새로운 생태계를 제안하는 이제 포스트 휴머니즘적 관점이 이제 많은 시사점을 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포스트 휴머니즘이라고 하면 인간만이 주체가 된다라는 그 믿음을 넘어서
비인간 존재들 간의 새로운 관계성을 사유하는 이제 사유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언어는 더 이상 인간이 수행하는 고유한 것이 아니라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공동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는 인간과 기계가 어떠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는가가 포스트 휴머니즘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언어학 연구 주제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 하에서 저는 제가 예전에 수행했던 연구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근데 이 연구에서는 인간과 AI 스피커의 대화 자료를 수집을 해서 그라이스의 대화 경률 이론을 바탕으로 대화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AI 스피커가 대화 경률을 위반했을 때 인간이 그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함께 수집을 했었는데요. 네, 일단 이제 이 연구의 토대가 되는 그라이스의 대화 경률 이론을 한번 보면요. 그라이스의 대화 경률 이론은 인간의 의사소통이 어떻게 협력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화용론적 이론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이론에서 봤을 때 발화는 이제 문장의 의미를 전달하는 그런 기능을 넘어서 이제 맥락 속에서 어떻게 구성되고 해석하는지를 이 이론이 이제 주로 파악을 하게 되는데요. 이 그라이스의 대화 경률 이론에서는 대화 참여자들이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대원칙 하에 아래와 같은 4가지 경률을 따라서 대화가 이루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4가지 경률을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면요. 네, 양의 경률은 필요한 만큼만 너무 많지도 적지도 않게 말하라 라는 경률이고요. 질의 경률은 거짓말을 하지 말고 근거 없는 말은 하지 말라라는 경률입니다. 그리고 관련성의 경률은 대화 주제나 상대방의 발화와 관련이 있는 말만 하라라는 경률이 되겠고요. 태도의 경률은 모호하거나 애매하게 말하지 말고 간결하고 명확하게 말하라라는 경률이 되겠습니다. 네, 이러한 경률은 이제 단순히 규칙을 따르는 것을 넘어서 이제 발화 참여자들 간의 상호 기대와 해석 과정 속에서 작동하는 하나의 사회적 규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화 경률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작용 속에서 발화의 적절성이나 수용성 같은 자연스러운 발화가 이루어지는지를 분석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론을 바탕으로 연구에서는 20명의 성인 남녀들에게 각각 카카오 미니라는 AI 스피커를 제공을 하였고요. 최소 50개의 대화 자료를 녹음을 하게 했습니다. 각 대화 자료에서는 최소 2번의 턴테이킹이 이루어지도록 구성을 하였고요. 그리고 대화 주제에 따라서 AI 스피커의 담화 수행 능력이 달라지는지를 보기 위해서 정보 전달 주제, 일상 대화 주제를 선정을 해서 각각 25개 이상의 대화를 녹음을 하게 했습니다. 네,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에 대해서 인접상, 그러니까 한 번의 턴테이킹이 이루어진 그 단위를 분석 단위로 해서 AI 스피커의 발화를 분석을 하였는데요. 이때 AI 스피커의 발화가 인간 발화에 대한 이제 적절한 대답을 했는지, 즉 대화 성공인지 대화 실패인지 그 차원을 하나 분석을 했었고, 그리고 만약에 대화 실패에 해당한다면 앞서서 봤던 4가지 경률 중에 어떤 경률을 위반한 것인지를 함께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를 보시면요. 일단 대화 성공이 약 70%로 나타나서 인공지능과 인간의 대화가 어느 정도로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화 실패로 간주된 건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니 관련성의 경률, 즉 관련이 있는 것만 말하라라는 경률을 위반한 빈도수가 가장 높은 것을 확인을 했고, 이러한 경향은 두 주제 모두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이제 AI 스피커가 인간의 발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적절한 대답을 내어놓기는 하지만 관련성이 있는 것을 말하는 그 능력은 아직까지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이렇게 AI 스피커의 발화가 인간의 대화 맥락 하에서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지를 검증을 하기 위해서 후속 실험으로 수용성 평가 실험을 이제 계획을 해서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수집한 AI 대화 데이터에서 일부를 선별을 해가지고 밑에 보시는 것처럼 대화쌍을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문맥 요약을 간단하게 주고요. 그리고 발화자 A, 발화자 B의 대화 형식으로 구성된 대화쌍을 구성을 하여서 31명의 한국어 화자들에게 이 인공지능 발화에 해당하는 발화자 B의 대답이 얼마나 적절한지를 1점에서 7점 척도로 평가를 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AI가 대화 경륜을 위반을 했을 때 인간 화자들에게 그 응답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를 이제 확인한 결과 관련성의 경륜이 위반되었을 때의 수용성 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정보 전달 주제, 일상 대화 주제 모두에서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결과는 이제 인간 참여자들은 AI 스피커가 대화 맥락에 맞지 않는 지금 관련성이 없는 발언을 했을 때 충분히 그를 부적절한 응답으로 인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그리고 관련성의 경륜, 즉 관련 있는 것만 말하라라는 것이 인간과 AI 스피커의 대화 안에서 가장 좀 해결해야 되는 문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GPT와 같은 이제 대형 언어 모델들이 인간의 언어 수행이랑 비슷한 수행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수용성 평가와 마찬가지로 인공지능 스피커 혹은 언어 모델에 대한 언어학적 평가가 여전히 필요하다라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연구 사례를 기반으로 봤을 때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이제 변화를 탐지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보았듯이 인간과 AI 스피커의 대화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확하게 잘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네, 이러한 결과는 기계와 인간 상호작용에는 일정 수준의 맥락 이해와 협력성이 잘 작동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는 과거에는 인간의 언어 수행을 보조하는 수단으로 간주가 되었다면 지금 연구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 기계는 인간의 대화에 참여하고 의미를 생성하는 주체로 이제 활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직접 의미를 생성하고 소통하는 주체로 우리는 인공지능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시사점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 경륜과 이제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로 인간에게 적용되던 것으로 간주가 되어 왔지만 앞서 말했듯이 인공지능이 인간의 대화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러한 대화 경륜이 인간과 기계 공동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이제 규범으로 작용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네, 이러한 것들을 계속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이제 인간만이 유일한 존재자가 아닌 인간과 비인간 관계자들의 관계성을 모색하려는 포스트 휴머니즘적 전환의 징후로도 읽을 수 있는 사례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포스트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인간 중심의 사고를 넘어서 인간 외의 존재들 간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는 사유 방식을 의미를 했었는데요.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인공지능이 이제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따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은 인간과 기계의 위계, 즉 인간이 위에 있고 기계가 아래에 있었던 이 위계가 재조정되는 순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판단하고 학습하고 추론하는 이러한 과정을 모방하는 기술이라고 일컬어지고 있고, 이러한 맥락에서 봤을 때 인공지능의 자연어 처리 또한 인간의 언어를 모방하려는 기술로 또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제 언어 처리가 이제 입력을 받아들이고 그 의미를 파악해서 관련 있는 답변을 내놓는 이러한 언어 이해와 언어 산출로 구성이 되어 있듯이 기계의 자연어 처리 또한 자연어 이해, 자연어 생성으로 구성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인공지능의 자연어 처리 또한 인간과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딥러닝의 발전으로 인해서 인공지능이 발화 혹은 이제 텍스트를 생성을 할 때 정보를 나열하는 것에서 넘어서 이제 그 발화의 공손성이나 뭐 정중성이나 어투 이런 것들도 함께 고려가 된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네, 이러한 시점에서 봤을 때 우리는 AI 스피커 혹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하나의 대화 참여자로 인식하는 그러한 시점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인공지능이 인간의
언어 행위를 일정 부분 재현하고 심지어는 공손성이나 이제 협력성 같은 여러 인간의 사회 규범을 따르고 평가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언어 및 공학 분야에서는 이제 인공지능 혹은 언어 모델들이 인간과 유사한 언어 수행을 보일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에 나왔던 첫 번째 예시는 인공지능이 인간과 동일한 수준의 공손성 전략을 사용하는가에 대한 연구였고요. 실제로 이제 인공지능이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인간의 공손성 전략이라는 약간은 다른 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언어적 규범이 인간과 약간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 사례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오른쪽에 나와 있는 예시는 이제 인공지능이 대화 함축의 의미를 잘 파악을 할 수 있나라는 것이었는데요. 이제 대부분의 언어 모델들이 인간에 비해서 수행이 많이 떨어지기는 했지만 GPT-4와 같은 모델들은 해당 발화에 함축의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그 함축의 의미가 왜 일어났는지를 설명하는 능력이 인간보다 오히려 더 뛰어나는 그런 측면들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네, 이러한 연구 사례들은 이제 인간을 중심에 두었던 기존의 사고에서 벗어나서 인간과 다른 존재자들이 함께 소통하고 의미를 구성하는 커뮤니케이션 생태계를 탐색하는 언어 연구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연구 사례로도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공지능을 또 하나의 대화 참여자로 간주하고 이들이 생성하는 언어 메시지를 인간과 같은 커뮤니케이션의 효율성과 정확성 측면에서 분석한다면 인간과 기계의 대화가 조금 더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발표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편하게 질문 관련되는 거 아무거나 질문하셔도 됩니다. 포스트 휴먼 언어학 그러면은 인간 존재하고 인간 아닌 존재, 비인간 존재들 사이에서의 이 대화가 사실은 전형성을 띌 네. 텐데 우리가 이제 챗GPT가 됐든 뭐 이 스피커가 됐든 AI 스피커가 됐든 이런 것은 기계이긴 하지만은 기계 언어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인간 언어의 변형된 형태의 기계 인간 언어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인간 비인간 그 포휴 언어학이 진정하게 이루어지려면은 고양이 언어라든가 지금 그런 거 지금 시작은 하고 있지만은 강아지 언어라든가 이런 부분 쪽에 대한 그 다언어 다문화 연구소에서의 그 연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예, 동물 언어에 대해서는 제가 동물 언어 저희는 아직까지는 그냥 기계 AI하고 인간 하고 다양한 인간들. 아 동물이요? 그건 이제 동물의 언어 관련돼서는 지금 뭐 두 가지 견해가 크게 나뉘는 것 같은데요. 과거에는 인간하고 동물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인간만이 이제 언어가 있다라고 이제 했지만 최근에 이제 많은 연구, 동물 언어 연구에서는 동물의 그 우리가 소위 말하는 소통 수단이라고 하죠. 이게 거의 그 아주 고등 동물의 경우 거의 인간 수준의,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인간 수준이지만 지능이 좀 낮은 인간 수준의 그것도 언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연구가 또 결과가 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 말씀이 맞다고 하면은 이제 그런 동물 언어를 연구하고 있죠 지금 하는 뭐 침팬지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상당히 그 인간 언어하고 유사한 면을 연구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그게 상당히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어려운 것 같아요. 한국에도 실정은 일단 그런 동물을 구하기도 어렵고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서. 그 동물 언어가 예를 들면 이렇게 유능한 집사들은 동물의 말을 사실 잘 알아듣잖아요. 근데 저처럼 이제 무능한 집사 아닌 이런 이제 집안 내에서도 서열이 가장 낮은 사람들은 그 동물이 뭘 요구하는지도 모르고 동물의 언어를 전혀 감지를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이 문제를 보게 되면은 그 포스트 휴먼에서 동물 언어를 잘 해주면은 우리 같은 무능한 비집사들도 조금 그 동물하고 가까이 갈 수 있는 소통 관계 존재론을 잘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의 그 동물 언어와 한국에서의 동물 언어가 동일한 고양이지만은 그 동물 언어가 영어가
있고 한국어가 있듯이 그런 편차들이 그 동물 세계, 동물 언어에도 그대로 잔존하는지 아니면 그런 것들이 무너질 수 있는지. 예를 들면은 우리 영어 발음하고 한국어 발음하고 다르지만 수어로 할 경우에는 조금 그래도 그것도 물론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조금 그래도 융통성이 좀 더 많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동물 언어의 경우에도 그 편차가 좀 줄어들 수 있는지, 미국 고양이와 한국 고양이 또는 고양이 품종이 동일할 경우 그 고양이가 내는 언어하고 언어에 대한 그 포효적인 그 언어학이 구축이 됐을 경우, 동물 언어가 챗GPT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구축됐을 경우 그 서로 통용될 수 있는 범위가 좀 더 좁혀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보면은 이제 얼마 전까지는 사실은 그 우리나라가 수어의 연구도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척박했거든요. 거의 연구가 안 됐고 그런데 최근에 인문사회연구소 이 지원 사업 조선대에서 수어 이제 관련해서 이제 그걸 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거기서 하여튼 좋은 기반을 마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제스처 연구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제스처랑 이제 수어하고 좀 이제 또 비슷한 점도 있고 그래서 이제 수어도 연구 좀 해볼까 했는데 거기서 조선대에서 워낙 잘 하고 있어서 저희는 이제 그냥 그 제스처 같은 연구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동물 언어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동물의 언어뿐만이 아니고 동물도 우리 인간처럼 사고를 하는가, 감정이 있는가, 또 동물도 어떤 도덕심이 있는가, 뭐 이런 거 하면 지금은 다 있다고 있는 거로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게 연구가 되고 있더라. 그래서 그러면 정말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인간하고 또 똑같지는 않으니까 어떠한 차이가 있고 동물들 간에 또 어떠한 그 어떤 베리에이션이 있는가 이런 게 중요한데 지금 뭐 외국은 많이 연구가 되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뭐 가끔 책으로 이렇게 철학가에서 뭐 그 동물의 감정에 대해서 쓰신 분도 있고 해서 뭐 단편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 있지만 정말 이렇게 연구소 단위로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도 동물에 대한 연구가 제 생각에는요. 그러니까 언어뿐만이 아니고 이거를 다 포괄적으로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감정, 사고, 뭐 이런 도덕 이런 거를 다 같이 해서 거기에 이제 언어까지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연구소에서 조금 더 이제 뭐라 그럴까 이 동물하고 접근이 가능한 저희는 물론 이제 건국대학교가 사실은 동물 연구를 잘 하고 있는데 수의학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긴 해서 뭐 적절해 보이기도 하지만 좀 어딘가에서 그거는 연구소 단위로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는 워낙 이제 그걸 또 추가하기에는 이건 워낙 또 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인문사회연구소나 HK나 이런 데서 조금 이제 그거를 아예 그냥 크게 동물 관련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언어학적으로 또는 응용 언어학적으로 저희가 같이 좀 기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한테 그거를 해봐라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좀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좋은 제안이신 것 같아요. 또한 1, 2분 남았나요? 네, 1분 남은 것 같은데요. 예, 그 종합해 보면 사실은 그 오늘 저희가 단편적으로 인간하고 AI하고 그런 이제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공통점이 있고 이런 거를 좀 첫 번째 그 발표에서는 사실은 그 뭐 어떤 감정 표현 관련해서 인간하고 AI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랬더니 이제 뭐 기쁨이나 슬픔 같은 거는 우리가 인간하고 AI하고 그 감정 표현의 그 어떤 정도가 수준이 비슷한 것 같다. 다만 이제 뭐 불안이랄까 이런 감정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아직은 이제 그 지금 개발되는 AI는 조금 미흡하다라고 하는 우리가 그런 결론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번역 관련해서는 사실 우리가 이제 번역된 것들을 이렇게 비교할 때 인간의 어떤 우리 그 사고로 이렇게 평가를 할 때는 굉장히 좀 쉽게 그 보지 못하는 게 많이 있는데 의외로 이 컴퓨터나 이제 이런 그 AI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우리가 번역한 거를 비교를 해보면은 아까 우리 전문 교수님이 지적하신 대로 큰 차이가 나는 거를 우리가 수치상으로 잘 우리가 포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인간이 이렇게 파악할 수 없는 거를 그 AI가 굉장히 우리 인간을 위해서 잘해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를 한번 보여주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사실 여기 그 화용론적인 건데 그 화용론적인 것은 과연 AI하고 인간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런데 그 아까 잘 지적하신 것 같아요. 이 챗 GPT나 요즘 그 아주 발전된 LLM 모델로 해서 된 이제 그거가 정말 어느 정도 수준인지
사실은 저도 이제 챗 GPT하고 늘 대화하다 보면 얘가 의외로 굉장히 우리 인간이 하는 거를 많이 흉내내더라고요 보니까. 아까 그 여러 가지 경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 상당히 인간에 많이 근접해요.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그 말을 한다는 것이 의미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그 경우는 이 화용론적인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인간의 이 대화의 기술 중에서는. 근데 결국은 이제 그거를 인간하고 유사하게 해야만이 사실은 그 AI가 정말 인간에 가깝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굉장히 지금 근접해 있는 것이 아닌가. 예. 그래서 오늘 저희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